이번 시간에 다룰 거는 행정벌인데 그 부과되는 벌의 내용에 따라서 형벌이 부과되면 행정형벌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행정질서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강제징수에 가로 안에 있는 거 저거는 뭐 즉시강제에 관한 최신 판례가 나왔네. 경찰 간의 제재 조치, 학설상 거론되는 거라 뭐 여러분들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이론하고 똑같기 때문에. 경찰 간의 제재 조치는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사건이 나오죠. 그 피고인들을 포함한 갑 주식회사, 쌍용자동차 그 사건이에요.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덕수궁 대한문 화단합 인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뒤 천막, 분향소 등을 설치하고 농성을 계속하다가 관할구청, 이쪽이 종로구청인가? 종로, 대한문, 중군가 모르겠네. 자, 어쨌든 행정대집행으로 농성장소에 있던 물건을 치웠음에도 이 물건에 관한 건 실력행사가 가능하죠. 대집행으로도. 대책위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그건 이 사람들을 끌어낼 수는 없죠. 대집행 권한으로는 여기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출동한 경찰 병력이 농성장소를 둘러싼 채 대책위 관계자들의 농성장소 진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인데 요 공무집행이 위법이면은 정당방위가 돼서 무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의 농성장소에 대한 점거와 대책위 집회 개최를 제지한 직무집행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그럼 결국 적법한 공무집행이면 유죄 판결이 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최신 판례는 아닌데 옛날 판례인데 그 출제됐던 판례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려고.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행된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 검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 예외가 인정되는 행정작용이니까 그래서 그런 감각으로 보면 될 거고. 자, 행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교양으로 알면 될 거예요. 교양으로. 생명형이라는 게 이제 생명을 끊는 거죠. 대표적인 게 사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극형이라고도 통상 표현하죠. 민간인은 교수형, 목 매달아 죽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수대 밑에 5m인가? 5m나 되는 그 홈이 파져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행은 그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검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 이거 못할 일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스위치를 누르면 밑에 그 뭐라 그럴까 딛고 있던 이게 갈라지면서 5m 밑에까지 이제 뚝 떨어지면서 그 5m 밑에는 이제 의사가 또 입회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 진짜 죽었는지 이제 의사가 최종적으로 죽었다고 확인을 하면 그때 이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군인은 뭐 총살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자유형은 징역과 금고는 기간은 똑같아요. 한 달 이상 30년 이하인데 강제노역이 처해지느냐 아니냐가, 금고는 이제 명예범, 사상범, 정치범에 대한 거라 그 명예를 존중해가지고 강제노역을 당하지는 않는데 그 좁은 감방에 오래 있으면 병나죠. 그러니까 대부분 한 90% 가까이가 그 금고형도 자발적으로 노역을 한다 그래요. 강제는 아니지만. 구류는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죠. 얘는 직결심판이 가능하지만 통고처분은 안 되고, 그 명예형은 자격상실, 자격정지를 얘기하고, 재산형은 금액에 따라 5만원 이상이면 벌금, 미만일 때는 과료 이렇게 되죠. 이거는 뭐
교양으로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거라. 그 저와 같은 형벌이 부과되면 행정 형벌이라고 하는 거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질서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 보면은 뭐 자, 의무 위반행위예요. 그 강제 집행이 의무 분리행위인데 얘는 의무 위반입니다. 그 개념은 항상 정확하게 꼼꼼하게 은밀해야죠. 그 다음에 일반 통치권에 의한 거죠. 이건 뭐 일반 국민 누구나 다 범죄 저지르면 처벌되니까. 이건 일반 권력, 특별 권력 그런 건 1편에서 배웠죠. 일반 사인에게 제재로 가하는 거 버리고 행정벌이 가해지는 거는 형사범과 구별해서 행정범이라고 하고 행정형벌과 질서벌이 있는데 이건 간접적인 음해 확보 수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 가지 비교하는 건데 구급 수험생은 징계벌은 몰라도 돼요. 그 징계벌 내용은 강론 내용인데 7급 수험생은 어차피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해당될 때 설명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넘어갈 거고 일단 고의가시를 요하느냐 아니냐가 출제가 엄청 많이 되는데 일단 행정형벌과 그 다음에 국가배상권 2조 공무원에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거 그 다음에 질서벌은 이거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판례도 이제 그에 따라 요하는 거. 이 세 가지 외우면 나머지 다 몰아서 정리하면 돼요. 요하지 않는다로. 그 다음에 형사벌과의 구별인데 뭐 부정소도 있지만 그 형사범은 그 법 이전에 반사회성, 반도덕성이 인식될 수 있는 건 자연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 이전에 도덕적으로 자연적으로도 범죄라고 죄가 된다고 인식되는 거예요. 이거 강도강간 살인 방화 사기 절도 이거 뭐 사람 죽여놓고 죽이면 안 됐나요? 이렇게 말하는 걸 믿어줄 수가 없죠. 근데 행정범은 법률에 위반돼야 비로소 범죄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표적인 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도로 우측 통행 위반인데 이거는 자동차가 도덕적으로 우측으로 운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계는 우측 통행으로 돼 있죠. 근데 영국, 일본 이런 섬나라하고 영연방하면 이제 그레이트 킹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국, 잉글랜드하고 캐나다, 호주 이게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 홍콩 이런 나라들이 그 좌측 통행이에요. 그럼 뭐 영국이나 뭐 쪽발이는 잘 모르겠는데 영국이나 뭐 호주, 캐나다가 부도덕한 나라들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 운행을 위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한 거에 위반이 돼서 비로소 범죄가 되는 거지 도덕적으로 범죄가 되는 건 아니다. 그 용어 정도 알아두면 돼요. 자연범, 법정범. 일사부재리 원칙은 한 사건이에요. 한 사건, 한 범죄 사건으로 부재리는 재리, 두 번 심리하지 않는다. 그 두 번 심리하지 않는다. 이 심리에 초점을 둔 용어가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 그 심리 결과는 어때요? 결국 판결 나면 처벌되죠. 두 번 처벌되지 않는다. 한 개 범죄 사건으로 인해 두 번 처벌되지 않는다. 이 처벌에 중점을 두면 이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라고 한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 심리에 중점을 두느냐, 그 결과 처벌에 중점을 두느냐. 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수치되지 아니하고 저거는 우리와 관계가 없고 뒤에 게 동일한 범죄가 한 사건, 일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동일한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은 당연히 거듭 처벌 받는 거예요. 이게 결합되지 않으면 강도 강간 이렇게 되지 않으면 강도와 별개로 다른 사람에게 강도 짓했다. 강도와 그 강간을 별도로 했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근데 동일인에 대해서 동시에 강도와 강간을 동시에 하면 이제 강도 강간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동일한 범죄, 이거 은매에 대해 판례 독해에도 필요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재판의 적용이 일사부재리 원칙이고,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사재판에 확정되어 실체적 확정력, 이게 기판력이죠. 기판력이 발생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가운데 국가 형벌권, 그 처벌에 중점을 두면 이중처벌금지 원칙. 그 적용 영역은 형사벌과 행정형벌은
이거는 똑같은 형벌이 부과되는 거라 논란이 없이 위반이라는 거예요. 위반이면 병과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행정형벌과 질서보는 이건 견해가 대립돼요. 학설은 그 분류를 중시해요. 둘 다 그 행정벌로 분류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별로 논리적이지 못해요. 분류가 행정벌로 갔다 그래도 실질이 다르거든요. 그 부정선은 실질을 중시해요. 아니 어떻게 과태료 얼마 내는 돈 내고 많은 거하고 형사처벌하고 이게 어떻게 성질이 같냐라는 건데 대법원 판례는 부정설이에요. 병과 가능하다라고. 헌재는 병과가 가능하지만 국가의 입법권 남용 여지가 있다. 나머지는 다 위반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뭐 여기 없는 거 설령 출제되더라도 뭐라 정리하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가면 대법원 판례인데 일사부대로 이런 건 확정 재판이 있을 때 발생, 기판력이 발생해야 되는 거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더라도 그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일사부대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뭐 아주 간명하죠. 논리도 없이 그냥 논거도 없이 결론이 간단하죠.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벗어나 무동력 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지자와 형사처벌은 일사부대리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다. 기존 입장하고 재확인한 거라 결론 당연하죠. 헌재는 병과 가능한데 국가 입법과 남용 여지가 있으면 가능하면 입법자에게 자제하라고 당부하고 있죠.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정한 헌법 13조 1항 소정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 과벌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이 헌재는 굉장히 그 좁게 해석을 해. 이중처벌의 처벌도 형벌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형법정주의도 그 말 그대로 형벌만 의미하는 것이다. 뭐라? 재형법정. 그 똑같은 논의가 뭐냐면 554에 있어요. 어차피 이번 시간에 같이 볼 거니까 먼저 볼까요? 554에 가면 중간에 이 행정질서벌의 특수 재형법정주의인데 다수는 적용된다는데 헌재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 판례가 545하고 논리가 일관한 거예요. 재형, 이것도 범죄와 형벌 줄임말이거든요. 여기도 형벌에 한정된다는 게 단어 그대로 해석해요. 법정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주의인데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 형벌 이해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서 정해야 된다는 원칙인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는 거죠.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이지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재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돌아오면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예요. 아까 헌법 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거로 그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 이거 한정된다는 거예요. 형벌권 실행으로서 과벌을 의미하는 거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 과태료도 제재에는 들어가지만 형벌은 아니죠. 불이익 처분을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근데 다만 이제 과태료는 그 단적으로 위헌은 아니지만 행정형벌과 목적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이중처벌금지의 기본 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입법자가 가능하면 병과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이 되죠. 자, 무허가 건축행위예요. 이거는 형벌을 받았어요. 근데 위법건축물에 대한 뭐예요? 시정명령에 위반한 게 이거는 일사가 아니잖아요. 사건이 다른 사건이죠. 이러면 그 병과에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은 아예 발생할 여지가 없죠. 그죠? 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구성 요건은 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행위를 한 거고, 과태료는 건축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고도 건축주 등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가하는 거기 때문에 양자는 처벌 내지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러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될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병과 가능한 건 뭐 일일이 외울 거 없다 그랬죠. 행정벌의 근거 당연히 뭐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례는 뭐 앞에서도 여러 번 봤죠. 형벌법규 침익적인 것도 그런데 하물며 침익적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형벌법규잖아요.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 혐의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지 원칙에 어긋나는 거로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뒤에 가면 이 원칙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 다음에 신고 대상자 의미에 가는 건데 바로 다음 페이지 가면 핵심을 볼까요? 가축 분류법의 이 신고 대상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아니고 변경하고자 하는 자도 아니잖아요. 얘는. 그렇다면은 그 설치 당시에 신고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에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가축 분류법에 정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취급수험생, 아니구나. 이 총론에도 다 출제된 거라. 여기 있는 거 다 외워야 돼요. 일단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 규칙이 갖고 안 되고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외워야 돼요. 또 형벌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조항이 정호표에 반영해놨는데 34조로 바뀌었어요. 전면 개정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세를 분담금 징수 면한 거는 5배 이내. 공공시설 부정사용일 때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것도 156조로 바뀌었고. 이 금액까지 다 외워야 돼요. 숫자까지. 행정벌의 종류인데 뭐 형벌 받고 질서벌 과태료라 그랬죠. 대상행위가 직접적인 침해냐 간접적인 장애냐 어감이 다르죠. 그래서 벌의 선택의 입법 재량이라는 거. 무릇 어떤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 이렇게 판단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가할 건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를 보아 행정형벌을 가할 것인가 또 행정형벌을 가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 사형 포함할 건가 아니면 그 벌금만으로 끝날 건가 징역형까지 같이 할 건가 또 형량을 어떻게 정할 건가 이거는 당해 위반 행위가 위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이면 웬만하면 합헌이라는 얘기죠. 그 처벌 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다. 그 형법 정칙이 이제 원칙적으로 고의가시 필요한 건데 그 이론하고 달리 법률은 필요하다고 돼 있죠. 재형법 정지는 다수는 긍정하는데 헌재는 부정한다는 건 미리 봤고 과벌 절차가 형사소송법과 예외가 통고처분 직결심판이에요. 근데 행정질서벌은 이제 질서의 위반행위 규제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 방향은 행정벌의 질서벌화, 그래서 탈범죄와 비범죄와 요 용어만 알아두면 돼요. 굳이 경미한 거를 갖다가 굳이 형벌로 부과해서 전과자를 만들고 세시풍속처럼 이렇게 대규모의 사면복권 남발하는 거 아주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몇만 명을 사면해야 될 정도라면 이미 범죄로 처벌하는 거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는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비범죄와의 전제하에 대통령 사면권은 극히 제한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사면권 남용할 때 탄핵을 한번 시켜가지고 쫓아내 보던가. 너무 심해요. 지금 이게 몇만 명을 갖다 사면시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신같이 대법원은 지네들 판결을 그렇게 무시해도 몇만 명을 풀어주고 사면해주고 몇만 건의 재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면 병신인지 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범죄로 굳이 규정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를 독재 정권 때 국민을 갖다 강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 잘못된 입법 때문에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게 맞물려 가지고 사면권을 제한하는 거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실제법적 특성인데, 이제 여기서 못 보던 용어고, 법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못 보던 데 나와가지고 당혹스러운데, 뭐 제가 개념 설명할 거니까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자, 형법이 일반법이에요. 특별 규정이 있으면 특별 규정에 의한다. 근데 특별한 규정의 의미가 명문 규정으로 한정하느냐 아니냐가 논란이 있는데, 그 국민에게 유리한 거는 이거는 허용해요. 명문 규정이 없어도. 근데 불리한 건 안 된다는 게 이제 통상 판례다. 그래서 형법 13조 단서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다른 형벌법규에 의해 처벌한 죄의 성립에 고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법률 규정 중에 그러한 취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래서 또 원칙적으로 고의를 필요로 하죠. 위법성 인식인데, 요게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 제가 되지 아니하는 거로 오인한 행위인데, 이게 이제 법률의 착오라고 표현하는 건데, 형법에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하나요, 벌하지 않는, 이걸 연결해서 봐야 돼.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하나요, 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 오인하면 무조건 그 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의 착오가 회피 불가능하면 이건 그 회피 가능성이 이게 책임 요건이거든요. 범죄 성립 요건은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인데, 책임 표지가 요 기대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거든요. 그다음 회피 가능한 경우에도 그 사정에 따라서는 감경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담배 사업법까지 읽을 건 없고 특칙 있다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양귀비 사건인데, 국민학교 교장이 도교육위원회 또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시에 따라 교과 내용으로 되어 있는 꽃 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해 양귀비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경우 죄가 되지 아니하는 거로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전문가 사업자가 이걸 몰랐다고 하는 건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10년 이상을 소채 및 종묘상 등을 경영하여 식물의 종자에 대해 지식 경험을 가진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귀비 종자에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사실을 쉽게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법칙상 당연하다. 얘는 처벌된 거고. 그 다음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준 걸 믿은 경우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거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이것도 맞는 것. 맞는 게 아니라 납득할 수 있죠. 일반 국민이 뭐 법을 잘 모르는데 담당 공무원이 필요 없다 하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업자가 또 몰랐다? 이거는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짓말이죠. 원래 위법성의 인식에는 이게 법률의 부지라는 논점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판례 규제는 아마 넣은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교과서라, 기본서라 그냥 여기서 일단 뺐어요.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 안 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는 죄가 되는데, 나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특수한 그 사정 때문에 특별히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잘못 인식한 요때만 법률의 착오를 인정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여관에서는 인정 안 한다. 법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은 인정하지만 업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인정 안 한다. 이런 감각으로 접근하면 될 일이에요. 그 다음 과실범인데, 이 고의범은 특별한 규정 없어도 그 고의를 요하는 거예요. 그럼 형법 250조라는 거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고의란 말이 없어요. 고의로 살해한 자는 이런 말이 없어요. 당연히 고의를 요하는 거예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별다른 말은 없는데, 근데 과실은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어요. 고의범만 처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과실은 주의 의무 위반,
다른 말로 예경 가능성, 회피 가능성, 한마디로 합치면 지배 가능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예견 가능성, 예견했더라면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던 회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에 위반하여 결과 발생을 막지 못한 거 이런 주관적 심리 상태를 과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주의 의무 위반,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요 말 나오면 과실이라고 알아채면 되는데 저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게 국가배상법 5조, 영조물 책임이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객관설, 주관설 그 관련되는 용어로. (3-106에) 그런 내용이 있네요. 거기 보면 주관설적 판례, 이게 이제 고의가실을 요하는 걸 주관설적 판례라고 하는 건데, 자, 방어조치 의무,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관례행위, 요런 게 과실 표지예요. 그래서 그때 더 많은 판례에서 보게 될 거고. 근데 다섯 판례가 정신 나간 해석이죠.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석상 과실범의 처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벌할 수 있다. 아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확장해서 유치 해석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건데 저렇게 쉽게 저걸 인정한다? 참 논리적으로 사고 능력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데. 자, 보면은 판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자, 명문 규정이 한정하지 않잖아요.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듯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참 이해하기 힘든데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고의범은 물론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주의 의무에 위반해서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과실범의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 어쨌든 이거 두세요. 저건 양벌 규정, 쌍벌 규정은 행위자 이외에 그 사업주, 자연인의 경우는 개인 사업일 때는, 그 다음에 회사일 때는 법인, 이거 같이 처벌하는 거를 양벌 규정, 쌍벌 규정이라 그래요. 또 이게 이제 그 양벌 규정, 쌍벌 규정의 대표적인 또 예가 뭐냐면 그 성매매 사범이죠. 성을 파는 자도 사는 자도 같이 처벌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 남성 우월주의에 따라 가지고 남자는 성욕을 억제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건국 초기에는 그 남성은 처벌 안 하고 매매춘 여성만 처벌했어요. 그런 황당한 시대도 있었는데 비판이 일자 이제 양벌 규정으로 바꿨던 건데 그런 걸 양벌 규정이라는, 양쪽 다 처벌한다. 그래서 범죄 행위자와 함께 행위자 이외의 자를 함께 처벌하는 법 규정을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사범에 있어서는 이거 그 현실적 범죄 행위자만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범의 경우는 양쪽 다 처벌하는 경우, 행정법상 의무를 지는 자가 같이 책임지는 경우, 예를 들면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정 대리인을 처벌하거나 양벌 규정을 두고 행위자 위에 사업주나 법인까지 처벌하는 경우, 이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성질은 뭐냐? 그 대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자기 책임에 대립되는 게 대의 책임이거든요. 남의 책임을 대신 물어주는 걸 대의 책임이라고 해요. 이런 용어도 국가배상법의 배상 책임의 본질에 관해 가지고 3-91에 있죠. 어, 3-91에 보면 매너액은 배상 책임의 본질인데 대신 물어주는 거다 대의 책임설. 자기가 자기 책임 지는 거다 자기 책임설. 이게 2-550하고 연결되는 거죠. 요거 알면은
판례는 독해가 다 돼요. 그 자기 책임이라는 거, 남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 묻는 거다.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한 책임. 즉 과실 책임이라고 보는 게 이게 다수설이에요.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의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대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게을리한 거, 태만한 거를 어려운 한자로 해태라 그래요. 해태. 가능한 한자도 쉬운 한자, 태만이라는 한자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해태하면 누가 해태라는 기업이나 아니면 그 경복궁 앞에, 광화문 앞에 있는 전설의 불을 삼킨다는 동물, 해치, 그걸 연상하죠. 아주 못된 습관인데 어쨌든 단어 뜻상 알아두면 돼요. 양벌 규정은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감독 태만. 감독은 종업원이 권한이 아니잖아요. 사업주의 권한이죠. 감독 태만을 처벌하는 취지다. 자기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종업원의 범죄 행위와 사업주의 범죄 행위 별개다라는 거로 연결이 돼요. 다 그거 대입하면 다 떨어져요. 그 별개니까 종업원이 범죄 구성 요건 충족이 안 돼도 영업주는 별도로 처벌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별개니까 그 영업주 처벌함에 있어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 양벌 규정이 양쪽 다 처벌할 수 있다는 거지, 처벌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한쪽이 성립이 안 되면 한쪽은 처벌이 안 되는 거니까. 타인이 고용한 종업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영업주의 이 경우도 어때요? 이것도 남이 고용했던 말든 내가 사용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파견 같은 경우가 그렇죠. 파견 사용주가 파견하면은 사용주가 그 파견 같은 경우가 파견 사업하면은 파견 사용주가 따로 있고, 실제로 요 파견된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가 또 따로 있잖아요. 분리가 되죠. 요때도 그러면 파견 사업주는 감독할 그 위치에 있질 않잖아요. 자기가 종업을 하고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영업주가 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이것도 뭐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사용자, 그 사용 사업주라고 그러는구나. 파견 사업주, 그 사용 사업주, 그게 분화될 때도 누가 지휘 감독을 할 지휘냐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별개이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종업원의 위법행위 동기가 개인을 위한 거라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벌고 납부하는 건 자기가 지책임 무는 거기 때문에 종업원이나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배상 구할 수 없는 거죠. 지책임 지가 무는 거니까. 그 다음에가 이제 뜨거운 판례가 나오죠.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 조항으로 개인인 영업주에게도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거 형사법상 책임원칙에 반한다. 이게 당시에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그래가지고 이때 언론에서 이제 양벌 규정은 위헌이기 때문에 양벌 규정은 다 없어진다 이랬고, 그 학원가에서도 실력 없는 선생들이 이 판례 독해를 잘못해가지고 어때요? 뭐 제가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저만 아니다, 양벌 규정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걸 위헌 그 소지만 없애면 여전히 남아있는 거다 해도 김요한 뭐 판례를 알지도 못하고 뭐 했다고 객관식 문제 만든 것도 막 엉터리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제가 옳았죠. 이건 뭐 두 가지 논점인데, 일단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게 책임주의예요. 책임주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책임 있는 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례 원칙이에요. 책임 정도에 비례한 처벌만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초과한 비례 원칙 위반이면 위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논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그러니까
책임질 일이 없는 영업주까지 처벌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해 해석하는 것은 물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이거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형사법의 기본 원리인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을 쓰죠. 설령 저렇게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책임 정도에 비례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또 이제 이무점으로 다 봐도 위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문헌상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도 그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무게중심을 적어줘. 가사 위 법률 조항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영업주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가정법을 쓰는데 그렇더라도 역시 위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의범보다 과실범이 경미한 거잖아요. 고의로 작정하고 사람 죽인 거하고 실수로 죽인 거하고, 그죠?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을 규정하니까 이모저모로 다 따져봐도 역시 위헌이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저런 거 관련된 건 줄줄이 위헌 나오고,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게 다수설이죠. 근데 판례는 또 정신 나가죠. 아니, 재형법정지에 명문 규정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그 모순되는 판례가 있어요. 법인의 범죄 능력인데, 형사범은 법인은 범죄 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는데, 행정범은 이걸 인정해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경우, 다수는 특별규정을 요한다고 해석하는데, 자, 요 1번 판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판례로 봤던 게 있죠. 그 양벌규정 거기 있었는데 보충자료를 봤죠, 아마. 거기는 사업주와 법인을 처벌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명문 규정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직원, 사단이나 재단, 그 다음에 그 소속된 종업원, 이거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 논리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구성원, 개개인에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인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기간임이 뭔지를 모르면 또 당혹스러운 건데, 기간임이 뭔지는 여러 번 다뤘죠, 우리가. 기간임 받으면 이거는 권한이 넘어가요. 권한이 넘어가는데 사무는 국가사무예요. 그 사무주체하고 권한의 소재가 달라지는 특이한 사례예요.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기간 위임받아 수행하면 여전히 사무주체는 국가예요. 이때는 양벌 규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형벌권의 주체는 국가 형벌권이에요. 국가가 국가 스스로를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 기간위임 받을 때는 국가가 사무주체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고, 자치사무를 수행할 때만 양벌 규정이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기간 위임, 요 의미를 알면은 이거는 당연한 판례고, 그 구체적 사례가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 서구인데, 여기 소속 공무원이 압축 트럭 청소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에 제한 축의 무게를 축중이라 그러죠.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이때는 어때요? 배경이 전제가 뭐예요? 청소사무 있죠? 청소사무. 청소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예요. 그 구청마다 청소과 다 있잖아요. 청소과. 위생과라고 명칭이 좀 다른 데도 있는데, 구청마다 다 청소사무 하는 거 다 상식적으로 알죠? 자치사무 중에도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사무예요. 수의사무가 아니라, 필요사무, 수의사무, 이런 것도, 강론에 가면 지방자치법에는 그것도 중요한 거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강론은 어쨌든 암기 부담이 추가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게 자칫하면 다 알면은 이 결론은 저절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각각 별개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아니다는 건 당연한데,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인의 범위는 그 사장이 대표적이죠. 근데 여기 보면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 활동을 하는 것 실질적으로 다단계 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원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통제 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 판매업자의 업무를 직관적으로 수행하는 자로 적어도 방판법, 줄여서 말하는데 방판법의 양벌 규정에 있어서는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도 맨 말단이 아닌 경우는 이제 사용인의 지위라는 것도 다단계 뭐 원리를 알면 쉬운 건데, 엽기적인 헌재 결정 나왔죠. 하여튼 헌재 재판관들은 솔직히 까놓고 헌법 재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도 놀랄만한 어이없는 판결을 쏟아내가지고 뭐 저는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은 또 사고 쳤군. 자, 이거는 왜 비판의 십자포화가 쏟아진 거냐면 논거 때문에 그래. 논거 때문에. 여기 그 강조된 거 한번 볼까요? 자,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의 헌법적 근거가 뭐냐? 형사법의 기본 원리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자, 뭐를 들어요? 헌법 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다. 이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헌법 10조가 뭐예요?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이에요. 그 인간은 뭐예요? 자연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연인만 얘기하는 그 10조를 근거로 법인의 책임주의의 근거를 내세운다? 이거는 법과대학 1학년도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똥오줌 못 가리는 거죠. 자연인하고 법인을 구별할 줄도 모르는 헌재 재판관. 이런 애들이 참 최고 재판관이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다행인가? 여러분들한테도 다행이 아닙니다. 외워야 돼요. 추가 암기 부담이에요. 이 또라이들 때문에. 이거를 갖다 법인에 관한 거 논고로까지 한 게 문제예요. 저건 아까 자연인에 관한 거 있죠. 사업주 처벌하는 거에 논고는 그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걸 법인에 관한 논고로 쓴 게 이게 문제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저걸 외워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논거는 똑같아요. 자연인하고 책임지에 반한다라는 거. 그 다음 법인의 대표자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의 양벌 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부분은 형벌의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냐면 그 대표자하고 대리인, 그 종업원, 고용인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법적인 관념이지 이 법인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법인은 그 스스로가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법인을 위해서 행위를 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대표자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이게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가. 근데 그 법인을 대표하는 게 대표자니까 말 그대로. 근데 대리인은 말 그대로 법인과 별개의 인격체이자 별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대표자라는 거를 잘 봐야 돼요. 대표자, 그 종업원, 대리인, 고용인 이거하고는 달라요. 판례도 이제 그 요지가 나오는데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 자기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대표자는. 대표자의 고의는 곧 법인의 고의예요. 법인은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의제를 안 하면 법인은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혼연일체다 이거예요. 대표자 행위가 곧 법인의 행위이고 대표자의 고의는 곧 법인의 고의이고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도 곧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는 거다. 근데 종업원 등에 대한 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혼연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요게 있을 때만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 위헌이라고 잘못 해석한 다른 교재가 맞냐? 보충 자료 한번 보여줄게요. 그 양벌 규정에 관한 헌재 결정 논점 책임지 비례 원칙은 좀 전에 미리 봤기 때문에 늦었네. 자, 요 전후해 가지고 개정된 거 한번 봐봐요. 뭐가 추가됐어요? 다만 이 단서가 추가된 거잖아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현행법에는 이거 없어졌는데 이건 예를 들기 위한 거라 당시의 법률 갖고 제가 그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양벌 규정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아니라 위헌 소지만 이렇게 보완해서 그 이후에 위헌 결정당이 수십 개가 있는데 일일이 다 소개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 나오면 하여튼 다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법률에 다 저렇게 그 주의 의무 위반이 없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정리가 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 능력에 관한 건데,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 이거는 그 책임주의, 기대 가능성이 없잖아요. 기대 가능성이. 변별 능력이 없는 경우. 이게 바로 책임성에 관한 요건이에요. 미약할 때는 감경.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지금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촉법 소년의 경우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논의가 있는데, 어쨌든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감경하도록 돼 있죠. 의무적으로. 근데 이거는 옛날에 농하자라 그랬어요. 귀머거리동 벙어리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용어가 한자어이기도 하고 어감이 안 좋다 해서 이제 저렇게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라고 했는데 저거는 잘못된 입법이에요. 저거는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장애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장애인은 범죄 능력 자체가 어때요? 미흡하다라는 전제. 무조건 깎도록 이건 할 수 있다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는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거죠. 행정형벌의 경우에는 이제 예외가 있다. 그럼 담배사업법 이런 거 예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공범에 관한 것도 공동정범은 이제 그 둘 이상이 기능적 실행 지배를 같이 하는 경우고 교사범은 이제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사조한다 그러죠. 사조한다. 정범하고 동일한 용어로 쳐보. 종범은 이제 방조범이에요. 그 범행 결의를 가진 자가 나 누구 죽일 때 그러니까 그래? 그럼 칼이 필요할 텐데 칼은 형님이 준비해 줄게. 이렇게 도와주거나 정신적으로 그래. 싸녀라면 그런 모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싸녀가 아니지. 뭐 이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뭐 고무, 지지, 찬양, 격려 뭐 하여튼 이런 걸 그 종범, 방조범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일일이 읽을 건 없고 읽다가 뜻을 모르면 답답해하고 진도가 안 나오고 집중이 흐트러질까 봐 설명을 하는 건데 뭐 우리는 특칙이 딱 이 정도로 경합범, 장량감경, 정상참작, 형량, 감경 뭐 그래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 반성 뭐 개전의 정이 있다 뭐 이런 걸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뭐 정과가 없다 이 정상 참작해서 형량 깎아주는 거를 반을 깎아주는 걸 장량 강경이라 그래요. 행정질서벌의 특성인데 재형법정지 미리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부과유권 다 또 이제 재미없는 게 슬슬 나오죠. 그 일단 목적 저건 뭐 숙제된 바가 없어요. 그 일반법이라는 건데 여기는 아주 엽기적인 게 맨 밑에 줄 봐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다르면 뭐가 좀 우선해요?
특별법 우선인데 제가 법학 공부한 이래 처음으로 일반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 해괴망측한 거라. 이거 예우지 않으면 안 돼요.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반법 우선의 원칙, 엽기적인 입법이죠. 자, 시간적 범위인데 행위시법 이거 다 희한하게, 아니 형벌하고 과태료가 다른데 형법 복사 붙이기 입법이야. 거의 90%가 복붙 입법이라고. 참 내가 이런 해괴망측한 입법은 처음 봤어요. 행위시법주의예요. 이 형법 다 베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질서 위반 행위 법률이 변경돼 가지고 해당하지 않으면 이런 부과 못 하는 거고, 변경되지 가볍게 될 때는 어때요? 이럴 때 이제 세법 적용하는 거예요. 이 형법과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게 확정된 후에 법률이 변경되면은 이때는 어쩔 수 없죠. 확정은 됐으니까 이제 징수 집행을 면제하는 거로 처리하는 거고, 재판하기 전에는 과태료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일단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이 개정된 행위시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재판시 법률에 의하면 아니게 된 경우 부과할 수 없다. 이거 법률하고 그대로잖아요. 이건 아직 재판이 끝나기 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둘, 넷, 다섯째 줄 볼까요? 과태료 재판 계속 중에 개정 시행된 공직자 윤리법령에 의하면 갑이 취합 제한 여부 확인 요청 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행위시법 적용된다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법률 내용만 알면 이건 뭐 별도로 애우지 않아도 될 판례들이죠. 그 장소적 범위도 형법 베낀 건데, 그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아니면 내외국인 물러나고 다 적용되는 거고, 속인주의가 보충적으로 가미되니까 대한민국 영역 밖 외국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속지주의가 원칙이고 속인주의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이 속인주의, 속지주의는 그 헌법에서도 또 다르게 될 거예요. 모든 법의 공통적인 내용이라. 또 기국주의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죠.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항공기, 여기 태극기 개항하잖아요. 여기는 이동하는 영토라 그래요. 대통령이 전용기 타고 뭐 정상회담하러 외국 갈 때 그 전용기 안, 이거는 대한민국 영토로 되고 대한민국 법률이 되고, 물론 뭐 민간 항공기도 마찬가지, 민항기도 마찬가지, 선박도 마찬가지고. 부과 대상인데 질서 위반행위예요. 질서 위반행위인데 제외한다. 이거 다 출제되는 거라 둬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이거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과실 유하자인데 법률에 특별 규정 뒀다.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 거라.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과태료 재판은 행정소송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 외워야 돼요. 아니 뭐 신뢰보호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인데 적용 안 될 이유가 뭐예요? 논리적으로는 이건 끌어내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대상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 행위에 이르렀다 주장할 때는 고의과실을 따져봐야 된다. 그건 당연한 결론이겠죠. 법률에 따라. 위법성 착오, 이거 좀 전에 행정형벌에 봤죠. 오인하는데 무조건 오인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하나를 빼고 출제 여러 번 했어요. 저거 빠지면 틀린 거예요. 책임 연령 14세 똑같이 베껴왔죠. 심신장애, 이것도 똑같이 베껴왔죠. 양벌 규정, 다수인의 질서 위반행위 가담, 요거는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꼼꼼하게 독해를 해야 돼요. 그 2인 이상이 질서 위반행위 가담할 때는 각자가 한 거로 본다. 이게 공동정범 논리예요. 그 다음에 신분범에 관한 것도 나오는데,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 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도 질서 위반행위가 성립하는데, 이 신분범은 신분이 있어야만 성립돼요. 그래서 단독으로는 범죄를 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공동으로 하면은 그때는 될 수 있다. 이 신분범의 대표가 뇌물죄예요. 수뢰죄. 수뢰죄는 공무원 신분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만
그 범죄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신분범인데. 그 다음에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정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요가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도 형법 베껴온 거. 이게 이런 게 친족 상도례라고 해가지고 친족 간의 절도는 어때요?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그 신분이 있는 개만 적용돼. 예를 들어 그 아들하고 아들 친구가 같이 아버지 그 사무실에 가서 돈을 훔쳤다. 아들은 처벌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는 처벌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베껴왔어요. 수개의 질서 위반 행위 처리인데, 이건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할 때, 이때는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는 하나로 처벌하는 거예요. 행위가 하나면 처벌도 하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거고, 2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이건 이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는 각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각각 부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행위가 하나면 처벌도 하나. 대신 가장 중한 거로. 위반 행위가 2개면 처벌도 2개. 뭐 그렇게 정리하면 쉬워요. 뭐 실체적 경합이니 상상적 경합이니 나발이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다음 고려사항, 이것도, 이것까지 베껴왔어요. 참, 진짜, 날로 주워 먹네, 날로 주워 먹어. 입법자. 자,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사법적 효력은 이건 공법적인 거기 때문에 사법적 효력과는 무관하다라는 거고. 마지막 논점이 이제 과벌 절차인데 이것도 단순한 게예요. 행정형보는 이제 형사송법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간편한 처벌 절차, 통고처분, 직결심판인데 통고처분은 그 일정한 사범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도로교통법 위반할 때 이 통고는 뭘 통고하는지만 알면 돼요. 범칙금 통보하는 거예요. 범칙금 통보. 그게 통고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딱지뗀다 그러죠.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딱지떼죠. 그 딱지떼는 거를 범칙금 부과. 이걸 통고처분이라고 해요. 그 도로교통사범하고 경범죄사범 뭐 이런 게 범칙금 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본 경우가 여러 명 될 건데, 그죠? 뭐 아니라고 그러고 있나요? 부끄럽지만 저도 교통사범으로 운전하면서 2번 뗐네. 2번 뗐어. 2번. 자,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 성질은 이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 판례로 가면은 그 통고처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에 제외하고 있는 거 재판 청구권이나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 아니다. 왜? 이거는 그 통고처분에 불복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이 보장되거든요. 통고처분 이게 이제 그 권력분립에 위배된다거나 재판 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결론 정도 알아두면 되는데 통고처분은 강제가 아니에요. 너 범칙금 내고 끝날지 말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나는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겠다라면 범칙금 안 내고 고발되면은 형사소송 절차, 변호사 사서가 난 끝까지 가보겠다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고, 그냥 몇만 원 내고 마는 게 낫지. 저도 그냥 몇만 원 내고 그만뒀지. 뭐 이거 갖고 재판까지 안 갔어요.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정식 재판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고, 형사처벌 절차에 서반되는 심리적 불안, 또 경찰 출두해야지, 재판 참석해야지, 시간과 비용의 소모, 동네방네 소문 다 나죠? 명예와 신용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 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해주고,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 참 부끄럽네요. 어쨌든 현실은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이게 다 재판으로 가면 그만두는 법관 수두룩하죠. 못 해먹겠다. 그래서 검찰 및 법원에 가져간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결국은 뭐 합헌이다. 그 통고처분의 성격인데, 세 번째 줄, 조세 범칙자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걸 통과하는 처분일 뿐이지, 말 그대로 그 범칙금 납부 부가 이게 통고 처분이지 면제를 통과하는 게 아니다.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범칙금 제도의 의의인데 두 번째 첩은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말하라 주고 이거 끝나는 거예요. 납부하면. 법원의 재판 절차는 제도적 지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대상은 일정한 사범이라 그랬죠. 일정한 사범. 모든 거 이렇게 하면 틀린 거로 출제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질은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는 건 다 부정하는 건데 이걸 종합 정리한 게 그 대상적 교재 종합 정리했는데 오, 3-366. 거기 보면 그 위에 괄호 7. 별도의 권리구제 수단이 있는 거. 형사소송 절차, 뭐, 비송사건 절차, 질서위반행위, 민사소송, 뭐, 이런 거 유형화시켜서 뭐라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그 성질상으로는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전부 다 행정소송 대상으로 취소 변경을 소거할 수 있는 건 아니며 뭐냐면 특별법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형사 절차에 관한 행위에 옳고 그른 것은 형사소송 법규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헌재도 마찬가지. 논거는 다른데 어쨌든 뭐라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 3번은 지역적인 판례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 다음 통고처분권자는 일단 큰 틀이 행정청이라는 거고 검사, 법원, 판사 아니라는 거고 절차에 관한 건데 이거 출제된 거라 이거는 받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저거 출제된 건 아니고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압수수색에는 영장이 필요하다. 저거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통고처분이 있을 때 이건 처벌이 된 거니, 착수한 거니까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거고. 납부하면 일사부재리 원칙. 이게 이제 판례 사안에 있는 중요한 건데, 일사부재리 원칙은 좀 전에 봤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때요? 한 사건일 때 적용되는 거지. 두 사건일 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고. 이제 그 배경 제시가 아니까 이제 되게 쉬울 거예요, 이제. 자,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 판결에 준한 이유로 인정한 거예요. 기판력이 발생되니까.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이 있는 때를 면수사에 규정하고 있고 공소사실이나 범칙행위의 동일성, 이게 동일해야 되죠.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이거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이런 게 약방의 감초예요. 그 행정심판이나 소송에도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이게 이제 거의 공통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그거와 좀 미묘하게 다른 게 기본은 그런데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 맨 뒷부분에 음미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위인데 이것도 그 한 사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한 사건이라는 걸 이 안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범칙금 통고 이후에 기재된 당해 범칙 행위 자체에 한정된다 이러면 틀려요. 그걸 주의하면 될 거예요. 범칙 행위와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 행위 한정된다. 이건 그래서 뒤틀 걸 대비해서 한번 음미하면 절대 안 까먹죠. 동일성이 인정되면 뭐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동일성이 인정. 결론 다 났잖아요.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말, 그걸 한 번만 음미하면은 범칙행위 자체에 한정된다가 함정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음미를 안 하면 뭐 그냥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별개의 형사범죄. 이거는 적용이 안 돼요. 아니, 당연하죠. 여기 이제 그 구체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자, 인근 소란행위하고 흉기, 휴대, 상해죄,
아이, 뭐, 인근소란으로 나 범칙금 냈거든, 몇만 원? 아, 근데 흉기대로 내가 상해에 좀 찔러가지고 좀, 사람 좀 다치게 했다고 또 처벌합니까? 이중 처벌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그 5번 뻔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쪽. 범칙행위 음주소란과 공소사실인 흉기대 협박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정신 나가지 않으면 저거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죠. 나빠하지 않는다 선택이죠. 즉심에 해부되는 거예요. 즉심에 직결심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나도 마음이 변할 수 있죠. 100분의 50%로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이제 또 거기서 또 끝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보면은 합헌, 가볍게 범죄고 고발인데 즉심과 고발은 재량이 통고처분과 고발은 재량이거든요. 통고처분권자 고발이 없으면 검찰은 기소할 수가 없어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해야 된다. 이것도 깊숙한 출제를 한번 놨었는데, 이거 뭐 징역형에 처할 거, 저렇게 중대한 거로 뭐 범칙금 몇만 원은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 돈 낼 능력이 없다. 이러면 부과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 통고처분 자체는 할 수 없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뭐 예외도 해석이 가능한 거고 틀린 거로 내기도 어려우니까 해석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발해야 되는 거고, 10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 다만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5할 가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법률에 따라 이제 고발이 있어야 되니까 고발 없는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통고처분 여부는 재량이기 때문에 통고처분 안 하고 그냥 고발한 거 이것도 유의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세범죄 사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즉시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 사유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소추이권이 충족된다. 왜? 통고처분 이건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얘 권한이기 때문에 얘 재량이기 때문에 통고처분 할지 고발할지 즉시 고발할지 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배경이 깔려 있죠. 다음 페이지 가면 네 번째 판례 효력범위인데 이거 좀 음미할 게 있는 판례네. 두 번째 줄 보면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이거하고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있을 때는 전부에 다 미쳐요. 근데 수개 있을 때는 이거 달라요. 수개의 범칙사실 중에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으면 기재된 것만과 동일한 것까지만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사건으로 일부 있는 거는 그거는 어쨌든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한 개의 전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그 논점을 나눠서 한번 음미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한 거, 이건 무효죠. 고발을 한 후에는 통고처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효가 되니까 통고처분 이행해 봐야 일사부들의 원칙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 직결심판인데 이거는 경미한 범죄예요. 그 관할도 지방법원만이 아니라 지원, 시군법원, 판사, 얘가 직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하는 거고, 대상 외워야 돼요. 20만 원 이하 벌금고리 과료. 금액까지 외워야 되고, 과태료도 아니고, 형사벌에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행정형벌에 특이한 게 아니라 오히려 행정형벌에 꼽살이 낀 거예요.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형사벌에 관계되는 거예요, 원래가. 직결심판의 청구는 그 경찰서장 등 이게 행정청이지 피고 검사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경찰서는 바로 직결심판 청구하도록 한 것도 이것도 적법조차 위반이 아니다.
아까 뭐 통구처분에 봤던 그 논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보면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구처분했는데 통구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때는 기다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 범칙금 부과할지 고발을 선택할지는 그건 지 자유지만 어쨌든 통고처분을 선택하면은 그 기간을 기다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납부할지 어떨지 모르니까. 납부하면 끝나는 거니까. 자, 관할에 관한 특례도 좀 전에 본 그대로고, 정식 재판의 청구 누가? 피고인이 7일 이내 경찰서장에게 하는 거예요.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경찰서장은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처벌이 억울하다고 피고인이 불복할 때 하고 처벌이 경미하다 그래가지고 할 때는 경찰서장이 하는 거 나눠봐야 돼요. 그 다음 경찰서장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검사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형집행은 그 경찰서장이 하는 거예요. 그 형벌의 집행은 검사가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경찰서장이 하고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구류는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에 하는데, 구치소 또는 교도소 집행할 때는 이제 검사가 지휘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질서벌의 과벌 절차인데, 이것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사전 제출, 통지 및 의무 제출, 의견 제출, 이거 의무예요. 10일 이상 기간 숫자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제출이 없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의견이 없는 거로 본다. 다 외워야 될 단순한 내용이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태료부가 행정청이 하는 거죠. 현금으로만 내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도 되도록 개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별도의 구제수단이 있으니까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 자진 납부하면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에요. 그 다음에 그 소멸시 이거 5년 기간 다 외워야 되고,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요. 소멸시의 기본 이론은 1편에서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헌재 결정은 지금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거는 무시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의제기인데, 이의제기는 통상 그 당의 해당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일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이의제기가 있을 때 효력상실, 이것도 어느 시점에 효력상실한지 출제가 됐던 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원의 통지시다라는 헌재 결정, 저것도 출제된 거라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의 통보죠. 행정청이 14일 이내 법원 통보, 이의제기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질서위반행위 조사, 이거는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 내용 또 복사 붙이게 한 거예요. 숫자 7일까지 같이 베껴가지고 다행이죠. 자료 제공 요청, 가산금 징수, 이거 100분의 3 외워야 됩니다. 이거 옛날에 아마 100분의 5로 돼 있을 거예요. 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될 거고, 과태료 징수 유예인데, 이거는 이제 곤란할 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뭐 그런 건데, 징수의 제도가 있다, 이 정도지, 저거 다 출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 이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제 부가권이 없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징수할 수 없을 때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니까. 뭐 그렇게 독해로 해결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질서위반행위 재판 및 집행인데, 이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저거 외울 수밖에 없는 게, 행정소송하고 다르거든요. 항고소송은 피고 행정청 소재지예요. 그래서 그런 게 헷갈릴 만한 거는 정확하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지금 행정청 피고를 하는 게 아니라 관할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딴 생각 하고 있다는 게 들통이 나버렸네, 이런.
자, 3-269. 어, 269에 가면 그 중간에 토지 관할에서 일반 관할 있죠. 피고 소재지. 이게 2-568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인데 이거는 재량이에요.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질서 위반행위에 관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다 할 때 이제 설명 들을 수 있다는 거고, 직권 사실탐지 직권조사는 약방의 감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거는 청문회에서도 저런 게 있었고, 여기도 그렇고 심판소송에도 똑같아요. 그 다음 과태료 재판의 심판 범위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 이거 뭐 약방이 감초라 그랬죠. 공통적인 거 좀 전에도 봤고, 재판은 결정으로 하는 거죠. 결정, 판결 형식이 아니라. 이것도 판결 이러면 틀리다는 거 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범위인데 이거는 그 행정에서 배웠던 재량하고 달라요. 뭐냐면 이거는 과태료 재판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 법원의 권한이에요. 과징금 이런 행정행위의 재량 이거는 행정청의 선택권인데, 요 과태료 재판권은 법원이기 때문에 그 행정행위 때는 그 일부만 취소하면 안 되고 전부 취소해야 되지만, 얘는 지가 금액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비상구속관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함에 있어서는 재량으로, 법원의 재량이에요. 법원의 재량으로 액수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심은 재량고인의 규모, 거래 규모, 내용 개수 등을 고려하여 제1심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과태료 50%를 감액해서 지가 확정할 수 있어요. 일부 감액으로 확정할 수 있어요. 전부 취소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 결정의 고지, 이거 누구에게?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하면서 효력 발생. 이거 중요한 논점이죠. 항고, 즉시 항고 가능하다는 거고, 항고는 집행정지효력이 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왜냐면 행정소송은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항고소송하고 또 다른 거기 때문에. (3-407) 그 위에 보면 집행정지 밑에 집행정 부정지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2-569. 그 다음에 재판 비용은 패소자 부담. 저거는 똑같아요. 행정소송하고. 과태료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는 거. 뭐 그런 정도고. 약식 재판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신문 없이 하는 간이 절차죠. 그 판례 보면은 약식 재판은 당사자의 이의 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잃고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한다라는. 과태료 실효성 확보 수단인데 특정 관할사업 제한이죠. 특정한 거. 이게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 위반 행위, 이게 특정한 거예요. 일반적 관할사업 제한은 부당교율부 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다 외워야 됩니다. 신용정보 제공인데 여기에 정오표 낼 건데, 밑에 세 번째 줄 신용정보회사 또는 요게 개정돼서 삭제됐더라고요.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요 비교해야 돼요. 아까 관할사업 제한하고 요 감치가 더 잡아가두는 거예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라는 그 감각으로 비교하면서 보면 될 거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인데 이거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 독해가 될 내용이라.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증명서 제출. 그 조례에 의한 거는 아까도 봤죠. 조항만 27조가 34조, 139조가 156조로 달라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